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행복을 깎아내리려 하는 삐뚤어진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받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결국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했던 그 친구는 스스로 다시 불행의 길로 걸어들어 가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전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능력 좋고 성격도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였기에 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 6개월 전쯤 친한 친구 한 명도 결혼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고 이름은 장세나였는데요. 세나와 저는 같은 과 동기이기도 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업했고 세나는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고배를 마셨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힘들어하는 친구를 지켜보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세나는 작은 회사에 취업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임시로 다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세나가 먼저 결혼을 하고 6개월 뒤 제가 결혼을 한 거라 결혼 시기가 비슷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지만 사는 형편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시부모님이 전세금을 해주셔서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반면 세나는 남편이 학교도 좋은 것을 졸업했고 대기업에도 잠시 다녔다고 했지만 결혼 시기 즈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창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결혼 비용도 없다고 했기에 결혼도 아주 소박하게 치렀고 작고 낡은 투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여기는 잠깐 사는 것뿐이라고 나중에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갈 거라고 세나는 그런 얘기를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신혼집에 친구들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결혼도 했으니 집들이 좀 하라며 놀러가 보고 싶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절대 집에 못 오게 했죠. 세나는 그곳에 사는 것을 초라하게 생각했었고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자존심 강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싫어했던 친구였기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6개월 뒤에 결혼을 하고 집들이 겸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놀러온 친구들은 모두 집이 좋다며 인테리어도 예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유독 세나만 눈에 띄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근데 유미야,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했어? 무슨 정신병원도 아니고. 그 말에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고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 친구가 세나야 말이 좀 심하다. 집 예쁘기만 한데 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는데 세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신혼집이라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신경 썼는데 저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세나는 자꾸 의도적으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보고 니네 남편 야근 많이 하던데 사실은 야근이 아니라 두 집 살림 하는 거 아니냐는 돈 없는 장난을 친다던가
시댁에서 받은 거 많으면 시댁 노예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던가. 자기 남편은 단순한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내 남편이 훨씬 잘 될 거다라는 소리까지 하는 등 사사건건 저와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낫다고 아등바등 외치는 것 같았죠. 세나의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저도 불쾌했고 기분 나빴습니다. 대학교 때는 꽤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결혼 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사이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은 저희 남편이 취미로 자전거를 타다가 차랑 부딪히면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공교롭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남편이 병원에 갔다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이 놀랐고 같이 있던 친구들도 몹시 놀랐습니다. 그중 세나가 유난히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웬일이야. 자전거 타다가 사고 당하면 진짜 크게 다치잖아. 최소 중상일 텐데 어떡하니? 빨리 병원 가봐. 큰일 났다. 저도 놀란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깁스만 조금 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친구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했고 저는 다행히도 그리 심각하진 않다고 얘기해 주었죠. 친구들도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세나가 제 남편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땐 그 누구보다 호들갑스럽게 난리 부렸는데 정작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 남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실망스럽다는 것처럼요. 그게 참 사소한 일 같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쎄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조금씩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나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가졌고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나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세나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업 그까짓 거 망해도 얼마든지 다른 데 취업하면 그만이니까 걱정할 것 없어. 하면서요. 하지만 제 앞에서 했던 말과 달리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이제 어떡하냐, 결혼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도 저한테는 허세 부리듯 얘기하는 게 좀 섭섭하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세나 스스로는 저랑 비교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 제 앞에서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문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까지 하고 다니더군요. 정유미는 남편 잘 만나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편하게 산다. 제가 운이 좋아서 저렇게 살지만 언제까지 저렇게 살겠느냐. 두고 봐라. 걔네 아들 걸음마도 늦고 말도 느린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이 훨씬 낫다 등등 제 아들까지 까는 얘기도 하면서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친구들이 제게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미야, 세나가 요즘 너한테 열등감을 엄청 느끼는 것 같아. 자꾸 너를 깎아내리듯이 얘기하는 거 있지? 세나도 왜 저러나 몰라. 그런 일들이 점차 쌓이면서 저는 세나와 아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불행을 기대하는 친구와 어떻게 전처럼 가깝게 지내겠나요?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거의 안 하고 각자 살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맘때쯤 제 인생에도 크나큰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던 남편과 그맘때 큰 문제가 생겼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쯤 늘 가정적이었던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외박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이다, 출장이다 하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그의 옷에서 풍기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와 저에게 숨기려 하는 휴대폰 속 비밀들은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사 끝에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어? 우리 윤호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제발. 남편은 저에게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남편의 눈물이 진심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기보다 그저 이 안정적인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이 오랜 시간 저와 아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 또 현재의 경제적인 편안함을 포기하기 힘들어 남편을 한번 봐주려고도 했습니다. 살면서 바람 한번 안 피는 남자 없다더라. 나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채 하자라고요. 그런데요, 제 속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남편이 제게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겼고 남편이 핸드폰이라도 만지면 그 여자랑 계속 만나는 게 아닌가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남편과 저의 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였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을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들고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기분인데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는 결국 그와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 길 같았어요. 애도 있으니까 그 사건만 내가 모른 채 하면 된다, 참고 살면 된다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런 신뢰도 믿음도 없는 빈 껍데기인 마음으로 남편과 사는 것은 저에게 지옥이었으니까요. 물론 남편과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받는다 해도 저는 훨씬 작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식 투자로 돈을 좀 잃어서 빚이 있었거든요. 빚 정리하고 나면 재산 분할 해봤자 남는 돈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둘이 벌다가 앞으로는 저 혼자 벌어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되니 이전보다 훨씬 부족한 생활이 될 것도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집도 작은 데로 옮겨야 되고 생활도 어려워질 게 불보듯 뻔했던 거죠. 하지만 남들은 다 저보고 그냥 참고 사는 게 현명하다고 할지언정 저는 그럼에도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죠. 그 후 저는 아들과 살 수 있게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고 초라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고 아들하고 둘이서 살기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우연하게도 세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그 동네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고 나서도 일이 바빠서 좀처럼 학교에 가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부모 정기 상담이 있어서 학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세나와 딱 마주한 거죠. 알고 보니 세나도 몇 년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왔던 거예요.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더니 몰랐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각자의 아들들이 같은 학교인 것도 모자라 같은 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는지 놀랍더라고요.
들어보니 같은 반이긴 해도 저희 아들 윤호와 세나 아들 민준이는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마주치고 나니 얘랑 나랑 참 신기한 인연이긴 하구나 싶었어요. 세나는 저보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거 들었다고. 애 키우면서 혼자 사는 거냐고요. 아마 주변 다른 친구들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나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 아니냐며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으니 앞으로 다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저와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찾아왔었는데 저희 집을 막 둘러보면서 묘하게 흡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그냥 보고 모른 채 했지만 분명 느꼈습니다. 세나의 표정은 내가 이겼다라는 표정이었거든요. 세나는 저에게 자랑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은 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 회사가 워낙 탄탄한 회사인데다 연봉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자기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번다고요. 저는 잘 됐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됐다 세나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축하해. 고생은 무슨. 내가 언제 고생한 적이 있었니? 네가 참 고생이지. 이런 집에서 아들이랑 둘이 지내기 불편하지 않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게. 아참,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와. 근데 우리 민준이 방도 엄청 크게 꾸며줬는데 윤호가 보면 부러워하려나? 세나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서는 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만족감이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작은 집을 훑어보며 은근히 자신의 성공과 비교하고 또 과시했습니다. 그런 세나의 동정은 제게 상처가 되기도 했고 주눅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아들 윤호가 어느 날부터인가 풀이 죽어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활발하고 밝은 애인데 말이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밤에는 저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윤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윤호가 그러더라고요. 민준이가 다른 애들한테 자기 얘기 하고 다니고 괴롭히려고 한다고요. 민준이는 세나 아들입니다. 애초에 친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민준이가 나보고 너네 집은 왜 그렇게 작냐고 거지 같다고 했어. 그리고 애들 앞에서 쟤네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 없다고, 아빠 도망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세나는 저희 집에 와봤지만 민준이는 애초에 와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민준이가 하는 말들은 다 세나가 한 말들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그것도 제 아들이랑 같은 반인 거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요. 미친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세나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로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속상한 마음에 앉아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세나야, 너 민준이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뭐라고?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윤호더러 거지냐느니 아빠가 도망갔냐느니 그랬다는데 네가 그런 말을 애 앞에서 한 거 아니니?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세나가 최소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그냥 반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겠지. 우리 민준이도 그냥 다른 애들이 말하니까 따라 얘기했을 거고. 아니라던데. 다 민준이가 얘기하고 다닌다던데? 우리 아들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 그리고 설령 얘기했다는데 뭐 딱히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뭐라고? 세나야,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애교육 똑바로 시켜. 네 아들 때문에 우리 윤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네 아들이나 똑바로 교육시켜.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니네 애가 멘탈 약해서 혼자 상처받는 것까지 내가 어쩌란 말이야? 너야말로 이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쪽팔려서 나한테 괜히 핫풀이 하는 거 아니니? 그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세나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불행하길 바라고 없는 소리 지어내고 다니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네 아들이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려는 제 뒤통수에 대고 세나는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비웃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마음도 안 좋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윤호야, 민준이가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마. 그리고 누가 너한테 기분 나쁜 말, 부당한 말을 하면 너도 절대로 참지 마. 당당하게 맞서. 엄마가 항상 네 편이니까. 윤호는 제 말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맘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촌 오빠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재소리 들었던 오빠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 따고 엄청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에 스카웃되어 들어간 후 다니고 있었죠. 그 오빠는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해서 놀러 오라고도 하고 또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오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집안 사정 문제로 갑자기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의 좌절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이 있었는데 그 적금으로 오빠를 도와주었습니다. 저한테도 나름 큰 돈이고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오빠를 위해서 보내준 거죠. 사촌 오빠는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고 고모와 고모부도 정말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오빠 힘내 꼭 성공해서 돌아와 라며 오빠를 응원했었고요. 그 오빠는 무사히 학업도 마쳤고 저한테 빌려간 돈 이상으로 다 갚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지만 가족으로서 늘 응원했었죠. 그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거고 한국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한국 가면 보자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건 제 덕분이니 자기가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서 잘 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했겠느냐고 했지만 오빠는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가족들과 다 같이 한국으로 왔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 이혼하고 아이 키우며 지낸다는 얘기는 대강 아는데 힘들진 않은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어요. 씩씩한 척 사느라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들, 힘든 시간들을 다 얘기했죠. 친정 부모님한테도 못할 얘기들을 오빠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세나와 그녀의 아들 민준이 때문에 저희 아들이 상처받았던 이야기까지요.
그렇게 속상해하며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가 어리둥절해하며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잠깐만, 그 친구 남편 다니는 외국계 회사가 어디라고? 그래서 회사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국계 회사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네 회사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친구 남편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얼마 뒤 사촌 오빠가 연락이 와서는 세나 남편 회사가 오빠가 지사장으로 근무를 온 회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말했던 그 김태진 대리 말이야. 친구 남편. 내가 알아보니 전임자가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 명단에 올린 사람 중 하나던데. 정말? 저는 그 기막힌 우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나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가 저희 사촌 오빠가 지사장으로 온 회사라는 것도 놀랍고 심지어 세나 남편이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도요. 오빠는 어차피 김태진 대리 올해 회사도 못 다닐 거라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거들먹거려 봤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혼했다고 또 작은 집 산다고 저랑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혔던 세나. 자기 남편이 그런 상황인 걸 알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오빠가 해줄 얘기가 있다고 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함께 오빠네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비 데스크에서 지사장님 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죠. 로비 직원분이 연결을 하더니 지사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라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막힌 우연처럼 세나를 만났습니다. 어머! 야! 정유미!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더니 세나더라고요. 저는 쳐다보고 놀랐죠. 네가 여기 웬일이니? 여기 우리 남편 회사야. 서류 전해줄 게 있어서 온 건데. 너야말로 여긴 왜 왔는데? 나도 여기 만날 사람 있어서. 네가 여기서 만날 사람이 어딨어? 라면서 엄청 티껍게 묻더라고요. 이미 아들 일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저는 그냥 적당히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정유미, 너 나보고 내 아들 교육시키라고 그랬지? 그래놓고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뭐? 너 못 들었니? 니네 아들이 우리 민준이 보고 지콩만 하고 뚱뚱한 게 까부냐고 애들 앞에서 개망신 줬다던데?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 보고 민준이가 또 그러면 참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참지 않고 한 소리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랬대? 잘했네. 뭐라고? 잘했다고? 너 미쳤니? 아들이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면 혼내지는 못할 망정 잘했다고? 우리 아들 보고 아빠 도망갔다느니 작은 집 산다느니 놀린 너네 아들한테도 암소리 안 듣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혼을 왜 내? 뭐라고? 야, 너 진짜 웃긴다. 그 말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세나가 했던 말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뭐 상처까지 받아. 솔직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니네 아들 키 너무 작고 뚱뚱하던데 니네 아들이 멘탈 약한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아들 운동이나 좀 시켜. 그래야 키도 커지고 살도 빠지지.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하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오빠네 회사에서 행패 부리고 싶진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면 저도 참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세나 남편이 로비로 나오더라고요. 아, 빨리 갖다 달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벌써 회의 끝났는데. 전화 받자마자 온 거야. 그러게 회의 자료도 안 들고 가래? 그러다가 세나는 자기 남편한테 이르듯이 말하더군요. 참,
그리고 얘가 윤호 엄마야. 우리 민준이더러 작고 뚱뚱하다고 놀렸던 그 윤호라는 애. 그 말에 세나 남편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보세요.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한부모 가정이라서 그런가 개념이 없네.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너무 열받아서 뒤지고 얻고 따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진 씨. 언제 온 건지 사촌 오빠가 어느새 와서는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세나 남편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 지사장님. 저희 사촌 오빠는 모든 걸 다 들었는지 싸늘한 얼굴로 세나와 세나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김태진 대리, 여기 회사입니다. 그런 거 구별 못해요? 회의 자료도 똑바로 안 들고 온 것도 기가 막힌데 로비에서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그 말에 세나 남편은 쩔쩔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사장님. 집안일이 좀 있어서. 이 여자가 저희 아들을 학교에서 괴롭히고 그랬던 여자라 저도 모르게 그만. 세나 남편은 그 와중에 일러바치듯 저희 사촌 오빠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사촌 오빠가 화난 얼굴로 그랬죠. 당신 아들이 내 조카한테 먼저 한 짓은 상관없고? 예? 조카라니요? 그 말에 세나도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유미, 내 사촌 동생입니다. 나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내가 다 들었는데 김태진 씨 아들이 우리 조카더러 거지 같다느니 부모가 이혼했니 그랬다면서.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애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김태진 씨였던 거네. 제 사촌 오빠는 세나 남편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나와 세나 남편은 놀라서 쩔쩔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사장님. 지사장님 조카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 지사장 조카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고. 아니면 그래도 된다는 뜻인가?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촌 오빠는 세나와 세나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고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유미야, 올라가서 얘기하자. 응, 오빠. 저는 얼굴이 뻘개져서 쩔쩔매는 세나와 세나 남편을 보고 오빠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세나 남편이 세나더러 당신 때문에 지사장님한테 찍혔다고 어쩔 거냐고 짜증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날 지사장실에 올라가서 오빠가 제게 한 말은 놀라웠습니다. 오빠가 따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저에게 살라고 하면서 줬거든요.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만큼 계속 살라고 하면서요. 저는 됐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왜 받냐고요. 하지만 오빠는 전에 제가 쌈짓돈으로 도와준 덕분에 자기가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도 있었던 거라면서 저한테 늘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도 다 갚지 않았냐고 거절을 했는데 오빠는 저보고 이걸 받아야 자기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저한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살았던 오빠에게 오히려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 집으로 아들과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전에 살던 집이 다른 것보다 치안이 좀 안 좋아서 불안했었는데 오빠가 마련해준 집은 집 자체도 좋지만 치안도 좋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회사 다니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 세나 남편은 회사 안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결국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세나는 제가 자기 남편을 잘리게 했다니 어째느니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전했다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제 두둔하면서 적당히 하라고 뭐라고 했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걔네 남편 이미 구조조정 대상자였었다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 소리를 하든 이제 걔랑은 인연 끝이고 아예 남남으로 살 거라고 했죠. 세나 남편도 회사에서 잘리고 그 아들 민준이도 저희 아들만 괴롭힌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괴롭혔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저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친구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나는 항상 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시기심에 저를 깎아내렸고 제가 이혼 후 작은 집에서 힘들게 살 때는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척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위로받으려 했으니까요. 저는 그 길고 아픈 관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불행을 자신의 위로로 삼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요. 그 안 좋은 악연을 잘라냈으니 이제 저는 제 곁에 있는 진짜 인연들에게 더 충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 역시도 주변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언젠가 친구랑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고 다 좋은데 남자 복은 별로 없으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요. 사실 그때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별로 없었기에 그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주를 100%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재미삼아 본 거다 보니 나는 남자 복이 없나 보다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 하고 웃고 넘겼죠. 그런데 그 뒤로 몇 번의 연애를 했는데 만나는 남자들마다 하나같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외모나 직업 등이 좋고 진심인 것 같아서 만났는데 여자 문제가 있다던가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이 있다던가 등등 처음엔 세상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다가 끝에 가선 별의별 쓰레기 짓은 다 하는 겁니다. 하나같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니 웃고 넘어갔던 그 사주풀이가 진지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더불어 남자를 믿기가 어렵고 남자에 대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꽤 괜찮은 남자의 대시가 몇 번 있었지만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 괜히 철벽을 치게 됐죠. 그러면서 남자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요. 운명의 장난처럼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도 남들이 봐도 정말 괜찮은 남자였죠. 외모도 선하게 생기고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교수는 아니고 강사였지만 어쨌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 교수라고 불렸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 책에 관한 토론을 즐겼던 저는 그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고 친해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성적인 만남으로 시작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요. 애초에 저보다 어리기도 해서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기도 했고 또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친한 지인일 뿐이었죠. 책 이야기도 하고 책 추천도 해주면서 가까워졌는데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다가 서로에게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남자와 저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또 결혼까지 자연스레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남자 복이 없다라는 저의 사주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으니까요. 하지만요, 지나보니 그 남자는 제가 만나온 남자들 중 가장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문제는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만남이란 건 그 남자에게 제 친한 친구들과 후배 한 명을 소개시켜준 일이었죠. 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할 때 일이었는데요. 저랑 가까운 주변 친구들과 후배가 제 약혼남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제 친한 친구들과 후배를 소개해주고 싶다고요. 남자친구도 알겠다면서 제 친한 지인들이니까 자기도 잘 보여야겠다고 웃더라고요. 가까운 제 지인들에게 제 약혼남을 소개해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콩깍지에 씌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걸 수도 있으니 주변 지인들이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한번 봐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를 소개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 친구들과 후배는 일부러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게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남자친구는 웃으며 서글서글하게 대답도 잘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저랑 친한 후배였던 재현이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분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인상도 좋고 성격도 무던하니 서글서글해 보이시고요. 그러게. 성격 되게 무던해 보이시고 대학 강사라서 그런지 아는 것도 많고 너무 괜찮다. 그래? 그렇게 보인다니 좀 안심이네. 뭐예요, 언니? 약혼남 괜찮은지 좀 봐달라더니 사실은 자랑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부럽다. 나도 저런 남자 만나고 싶은데. 내 이상형이 지적이고 차분한 남자거든요. 언니, 남자친구분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 좀 시켜줘요. 알았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친구들도 후배도 다 입을 모아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남자 괜찮다고 칭찬을 했죠. 어느새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가 이미 자기가 계산을 다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여유롭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은 진짜 별로였던 거구나. 이런 남자랑 만났어야 했구나 라면서요. 그렇게 그날 제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도 괜찮은 남자라는 확답을 받으며 편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며 자연스레 이세 얘기도 나눴어요. 요즘은 결혼은 해도 아이는 안 가지고 싶어하는 커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이는 반드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었죠. 사실 저도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한다면 아이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제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 4개월도 안 돼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고 아이를 최대한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도 하셨고 제가 다니는 일 때문에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것 같다고 일을 좀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셨어요. 아직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너무 빨리 재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고 또 제 일도 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는 임신을 빨리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다만 일은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의 뜻과 달리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씀드리니 표정이 좀 언짢긴 하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임신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원하면 임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원했던 건 거의 이루고 살았거든요. 원하던 학교, 원하던 직장, 그리고 완벽한 남편까지. 그런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임신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여러모로 노력했는데도 저희 부부에게 아기는 와주지 않았습니다. 금방 생기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주말에 제 여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조카와 정말 잘 놀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와 참 잘 놀아주는구나 싶어서 좋다가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잘 안 생겼기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했죠. 자연 임신이 안 되다 보니 난임센터도 다니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했고 몸에 해로운 것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따랐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툭하면 전화해 애는 아직도 소식 없냐고 재촉하셨어요. 나중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남편과 저 둘 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아기가 잘 안 생기면서 남편 역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맡은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더 바빠졌고 출장이나 지방 답사를 나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집을 자주 비웠죠. 아기라는 게 저 혼자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맞춰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출장이 겹쳐 임신 가능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내심 아이를 갖는 것에 많이 지친 듯 보였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크게 싸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너무 잦았고 그로 인해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매번 중요할 때 출장을 가는 거야? 전에는 이렇게 출장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출장이 잦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랑 답사 참석차 가는 건데. 당신 그 말은 내가 없는 일정을 억지로 만들어서 간다는 거야, 뭐야? 아니 왜 그렇게 말해? 속상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맞춰서 숙제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짜증을 왈칵 내더라고요. 아, 숙제. 진짜 지친다. 나만 좋자고 그래? 당신도 아이 원하잖아. 누가 아니래? 근데 항상 나만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 같잖아. 당신은 사실 아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아니, 내가 더 원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는 거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뭔 소리야? 나 때문이라는 거야? 병원에서 자기 나이가 좀 많다는 얘기도 했었고 사실 여자 나이가 임신에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 뭐라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해놓고 아차 싶은 표정을 짓긴 했지만요. 속으로 제 나이 때문에 임신이 안 된 거 아니냐는 원망을 계속 저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은 그제야 미안해. 말 실수했어.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는데 미안하다고 한다고 없던 일이 되겠나요? 그게 당신 진심이야?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은 거 모르고 좋아했니? 모르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어. 진짜 섭섭하다.
당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 내가 나이가 있어서 임신 안 되는 거라고. 나도 그냥 아무 말이나 혼나온 거야. 그런 말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미안하다. 말 실수했고 어쨌든 나도 일 때문에 가는 건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좀 안 줬으면 좋겠어. 라는데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남편 입에서 제 나이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다시 사과했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며 속상해하자 다들 한마디씩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수민이 너 진짜 속상했겠다. 우석 씨 너무하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가만 듣고 있던 후배 재현이가 흑 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도 친구들도 다 놀랐죠. 왜 그래 재현아? 그러자 재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너무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 나서요. 미안해요. 괜히 주책 맞게. 라면서 잠깐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재현이의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하면 내 상처에 이렇게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줄까 싶어서 저도 덩달아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재현이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는 그렇게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나 괜찮다고 도리어 제가 재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칠 뒤였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외국에서 산 가방을 선물로 주며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땐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자기가 제일 힘든 거 아는데. 사실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닌데 계속 혼자 꿍해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았고 적당히 풀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도 속상한 마음에 그냥 그런 소리를 했나 보다라고 이해하기로 했죠. 아니야. 나도 힘들어서 괜히 자기한테 심술 부렸던 것 같아. 나도 미안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극적으로 아이를 가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역시나 임신은 몇 개월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통화로는 만족을 못하시겠는지 퇴근하고 나서나 휴일 때 저희 집에 자꾸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고 어디서 지어오신 보약을 꼬박꼬박 먹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같이 용한 점집에 점을 보러 가자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시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요. 거기서 그 점쟁이가 남편과 저의 사주와 궁합 등도 보고 이래저래 보더니 사주에 자식 복이 안 보이니 헛수고 그만하고 단념하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불쾌한 기분으로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계속 한숨을 쉬시며 가슴을 치시기도 했죠.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니? 어머니, 그냥 미신이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용한 줄 아니? 어머님 옆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로 대역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저에게 임신이 이렇게 간절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하던 아기는 엉뚱한 곳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저랑 친한 후배였던 재현이었어요. 단톡방에서 문자를 받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모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재현이가 자기는 임신 3개월 차라고 하더라고요. 재현이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미혼입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난데없이 임신 소식을 전하니 놀랄 수밖에요. 저희는 아이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는 말하기를 조금 주저하더라고요. 오래 만난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만나오고 있어요. 서로 많이 좋아하고요. 그랬구나. 어떤 사람인데? 그냥 우연히 알게 돼서 친해진 사람인데요. 좋은 사람이고 서로 많이 사랑해요. 그 남자도 아는 거지? 그럼요. 저희 곧 결혼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친구들도 안심했습니다. 재현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왔던 후배인데 그때도 여러 남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여자 동기보다는 남자 동기들이랑 더 친하고 가깝다고 그랬었죠. 재현이랑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친한 언니로서 걱정도 됐지만 재현이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저희도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그냥 축하만 해준 거죠. 하지만 한편으론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별짓을 다 해도 안 생기는 아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한테 덜컥 생겼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죠. 재현이 있잖아. 아, 자기 후배? 임신했다네. 임신? 결혼 안 했잖아. 근데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있었나 봐. 어떤 남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도 할 거래.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말은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 있지? 이런 못난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 그런데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표정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 후 남편은 계속 뭔가 딴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또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는 동안에도 어딘가 불편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죠. 저는 왜 저러나 싶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며칠 후 재현이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이긴 해도 단 둘이서 만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둘이서만 만날 수 있냐는 문자를 받고 조금 의아했죠. 제가 다른 친구들도 부를까 물어보니 아니라고 저랑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나 싶어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가니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재현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건지 물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재현이는 제 임신에 대해 묻더라고요. 언니, 지난번에 제가 언니 앞에서 너무 자랑했죠? 언니가 요즘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언니는 아직도 소식 없으신 거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 노력을 하신다고요? 남편분이랑? 그렇지. 남편도 아이를 많이 원하니까. 그런데 재현이의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반응이 저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나와 남편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따로 보자고 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현이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선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도 잠자리 자주 하세요? 저기 재현아,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조금 당황스럽다.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아무리 친한 동생이지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불쾌했죠. 그러자 재현이도 미안하다며 곧장 사과를 했습니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저는 무슨 일로 부른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꼭 낳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거든요. 그 남자, 제가 만나봤던 남자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 이상형이요. 똑똑하고 지적이고 차분하고. 벼랑간 저를 빤히 보며 다짐 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현이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좀 빠져주세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냐고 하니 그러는 거예요. 제 뱃속의 아이, 실은 교수님 아이거든요. 교수님이라니, 너 혹시 내 남편 얘기하는 거야? 네, 재현이의 대답에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 남편 애를 네가 왜...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랑 저 정말 사랑해요. 오래됐어요.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네가 우리 남편을 언제, 어떻게 따로 만났기에? 언니가 처음 소개해준 날, 그날부터였어요. 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 그날 교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연락처로 따로 연락드렸어요. 교수님도 제가 싫지 않으셨는지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종종 만났어요. 언니는 몰랐겠지만. 너 미쳤니? 내 남편 소개해준 자리에서 둘이서 눈이 맞았다고? 그리고 내 결혼 생활 내내 둘이서 만났다고?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님 볼 순간 알았어요. 내가 찾던 남자라는 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걔랑 꽤 오랜 인연을 맺어왔는데 이런 미친 앤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 결혼 생활 내내 제 남편하고 따로 만났다는 거예요. 너 미쳤니?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해? 죽을 죄 진 거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애까지 가졌는데. 언니는 못 가지네. 나는 이렇게 바로 가졌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결국 교수님하고 제가 인연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교수님도 아이 많이 원하는 거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언니도 아이 임신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언니가 물러나 주세요. 너무 기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참 좋아하고 친했던 동생이었는데 제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동안 제가 알던 재현이와는 아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얘가 이런 애였나? 물론 남자 끊임없이 사귀고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애인 건 원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재현이의 개인 성향일 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란듯이 제 남편과 만나왔고 임신까지 했다니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상태로 있다가 겨우 그랬습니다.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당연하죠. 톡 까놓고 교수님도 교수님 어머님도 아이 원하는데 언니는 임신 안 되잖아요.
그럼 끝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할 말 할게요. 언니,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만 물러나 주세요. 저더러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물러나 달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이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웅성거렸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신경 쓰이지도 않더군요. 저한테 뺨을 맞은 재현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난리를 쳤죠. 미쳤어요? 뱃속에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래요? 그 애가 어떤 앤데 내 남편이랑 놀아나서 가진 애잖아. 내가 지금 네 뱃속에 애까지 걱정하겠니? 언니한테 미안한 감정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걸 어떡하라고요? 이게 운명인가 보죠. 교수님도 저랑 생각 같아요. 처음엔 놀랐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마음이 더 기울었다고요. 이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건 언니니까 교수님이랑 그만 헤어지세요. 재현이는 그 말을 하고는 저한테 더 맞을 것 같았는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낫냐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한참이나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남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남편과 마주했어요. 싸늘하게 굳은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무슨 일인 줄 아는지 아니면 홍재현한테 들은 건지 바로 굳은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임신 사실 알고 바로 지우라고 했는데 싫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참 뻔뻔하고 더럽다. 내 지인하고 눈이 맞고 싶디? 결혼 생활 내내 그랬다면서. 니들이 인간이야? 그리고 일 저질러 놓고 지우라고 하면 그만이야?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가 더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이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어서 그런 거지. 우리 관계는 끝난 것 같아.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말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이혼하자 말자 해? 그럼 어떡하냐.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내 아이잖아. 내 아이를 가졌다잖아. 밖에서 애 만들어 온 게 참 자랑이야? 뭐가 이렇게 뻔뻔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나 가만히 봤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비겁하게도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죠. 혼자 남겨진 저는 갑자기 엉망진창이 된 모든 게 기막혀 매일 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속이 뒤집어져 어머님께 남편을 찾는 전화도 걸어봤는데요. 어머님은 더 황당하고 기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한테는 물론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니? 네가 이혼해주는 게 제일 나은 상황 아니겠니? 어머님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말투로 저보고 헤어지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펄쩍 뛸 상황이었죠. 내연녀의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하나같이 저보고 이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당당히 요구하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나은데요? 그럼 어쩌겠니? 겨우 생긴 우리 핏줄이라는데 지워? 솔직히 너도 가망 없고 애초에 너 자식복도 없다잖아.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해라. 너는 안 되는 걸 그 여자한테선 바로 생겼다는데. 너 능력 좋고 인물 좋잖아.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위자료도 그렇고 우리도 최대한 신경 써줄게. 애 못 가진다고 저 팽하시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어머니. 이미 이렇게 된 걸 나더러 어쩌라고. 너도 신보 좀 곱게 써라.
우석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너한테 무슨 문제가 없었나 돌이켜볼 줄도 알아야지. 못 받아들이면 너만 억울하고 너만 분통 터져. 남편이 제 후배랑 바람피고 임신까지 했다는데 제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도 안 되나요? 내 말은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모두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차우석이랑 어머님한테나 좋지 저한테 뭐가 좋은 쪽인데요? 아휴, 나한테 그만 좀 해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셨고 더 이상 통화 연결도 안 됐습니다. 저에게 모두가 이혼하라고 말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혼해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상간소송도 진행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도 그것들은 뻔뻔하게도 잘 지내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과 상의했다면서 지금 사는 집은 제 명의로 넘겨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홍재연이 임신했다는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가 싶어 더욱 비참해지더군요.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건 저였습니다. 제가 그것들한테 복수한다고 버틸수록 저만 더 힘들어지고 망가지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그냥 끝내자 다짐했습니다. 집 준다고 했으니 그거 받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고 말이죠. 진행하던 소송 취하하고 이 일에 대해서 소문내거나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 받고 이혼해줬습니다. 남편이 대학 강사였고 교수 임용이 돼야 했기 때문에 평판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까지 저한테 넘기면서 조용히 이혼을 해달라는 거였죠. 너무 속이 문드러졌지만 똑같은 것들끼리 어디 잘 살아봐라 하고 저는 그 똥통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니 속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여전히 힘들었고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도 하나같이 재현이를 욕했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홍재연 너무 괘씸해. 내가 걔 인스타랑 마팔인데 불륜녀 주제에 태교 사진이네 뭐네 올리는 거 보면 뻔뻔함이 말도 못한다니까. 나는 걔가 그렇게 뻔뻔한 줄 몰랐어. 친구에게 홍재연이 SNS에 그런 자랑하는 사진까지 버젓이 올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뭐할 판에 뭐 잘났다고 SNS에 사진까지 올리나요? 저도 홍재연의 SNS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뻔뻔하게도 임신 사진에 가장 최근에는 출산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그 아이 사진을 보는데 복잡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이 애가 차우석의 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보고 있기 힘들었죠. 그래서 다시는 홍재연의 SNS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참담한 기분으로 나가려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사진 밑에 바로 좀 전에 단 댓글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재연아, 너 왜 연락이 안 되냐? 내 새끼인데 나도 한번 보여줘야지.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고 그 남자의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낯이 익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그 남자는 같은 학교를 나왔던 후배 이종석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건 아니었는데 과거에 홍재연이랑 사귄 적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종석이 왜 애기 사진 밑에 내 새끼 나도 한번 보여줘라는 댓글을 다나요? 뭐지 싶어서 다시 홍재연의 SNS로 돌아왔는데 그 댓글이 그 짧은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홍재연이 발견하고 바로 삭제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명 그 댓글을 봤거든요. 설마 그 애가 남편 애가 아니라 종석이 애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막말로 재현이의 남성 평력은 진작에 알고 있었고 또 불륜으로 만든 아기인데
100%제 남편 애일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어쩌면 제가 그것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길 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홍재현 본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운 거잖아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기든 아니든 그 집안의 분탕질은 한번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애라는 걸 그 집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전 시모한테만 말할 생각이었는데 찾아간 날 공교롭게도 남편과 홍재현도 같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니 전 시모가 인터폰으로 놀라서 여길 왜 오느냐고 묻더라고요. 해코지하러 온 거 아니고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겁니다. 문 잠깐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할 말 없다고 당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부르겠다고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남편 목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냐고, 왜 여길 찾아오느냐고, 얼른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그런데 이 한마디만 할게요. 저한테 자식 복 없다고 하셨죠? 근데 궁금해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자식 복인가요? 제 말에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러더니 뭐라고? 너 뭐라고 했어?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 전 시모가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보니까 전 시모 뒤로 남편과 홍재현까지 보이는 겁니다. 홍재현은 아이를 아는 채 저를 노려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자식복이냐고요. 누가 남의 자식인데? 너 우리가 집까지 줬고 끝냈는데 분탕질 하려고 온 거야? 제가 아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듣기 싫으시면 말고요. 너 이혼해놓고 이러는 거 너한테도 도움 안 된다. 잊고 잘 살 생각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제가 그냥 간다고 하니 오히려 전 시모가 저를 잡더라고요. 너 무슨 말 하려고 온 건데? 아까 그 말이 뭔데? 저는 전 시모에게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요. 뭐가 남의 자식이라는 거야? 너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 키울 것 같은 게 불쌍해서 온 건데 그렇게 말하시니 저도 그냥 갈게요. 뭐가 남의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서 어머님 새며느리한테 이종석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종석이란 남자가 그 애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던데 뭔가 있으니 그런 소리라겠죠? 뭐? 불륜으로 얻은 며느리라도 임신만 되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님이긴 한데요. 그토록 귀중한 손자면 본인들 핏줄은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전 시모 충격받고 남편도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끝났는데 와서 뭔 소리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머님한테 전했어.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지나 마. 톡 까놓고 너나 저기 집에나 불륜으로 만든 악인데 홍재현 제가 너랑만 잤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 말을 꺼내고 보니 시모와 전 남편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얼빠진 그 둘을 보고 그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벗어났습니다. 얼굴 새파랗게 질린 채 멍청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솔직히 그 아이가 진짜 전 남편의 아이든 아니든 중요치는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최소한 그것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그 아이가 어떤지 상기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홍재현과 연락 간간히 한다던 지인의 말로는 정말 그 후 진행된 검사에서
그 아이가 정말로 남편의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석의 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애인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전남편의 애는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전남편네 집은 홍재연을 가만 안 둔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홍재연이 검사 결과 잘못됐다고 생 난리치고 다시 재검사 하자고 해놓고 그 사이에 연락 두절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디서 임신하고 와서 전남편 애라고 하며 제 가정을 파탄내고 남편 놈도 정말 그 기집애랑 놀아난 게 맞으니 그 장단에 놀아난 거겠죠. 이혼 후에도 뭔가 속이 갑갑했는데 그 일 이후 속은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은 그 후에 술 먹고 저에게 전화해서 꼬장을 부린 적이 있어요.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왜 다 망친 거냐고. 진심이야? 내가 다 망쳤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라 구해준 거야. 남의 애인지도 모르고 키울 거란 걸. 그런 분간도 안 되니 와이프 친한 동생하고 놀아와서 바람이나 폈겠지.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애 갖고 싶고 아빠 되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이야? 네가 임신을 하던가. 그 소리를 듣는데 깨달아지더군요. 아, 이 남자는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형편없고 최악의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요. 나는 여태까지 우리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근데 너와 네 집안 꼬라지를 보니 오히려 나한테 애가 안 생긴 건 하늘이 도운 거란 생각이 든다. 너 같은 인간 애 낳아서 살다가 뒤늦게 뒤통수 맞았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 뻔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줄게. 너는 와이프 아는 동생이랑 놀아난 불륜남이고 내가 말 안 했으면 남의 자식까지 키울 뻔한 천하의 등신이야. 알겠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제야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임신의 굴레와 전 남편의 외도에서 벗어나 다시 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결혼과 임신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눈치 보며 애쓰고 살았는지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털어내니 저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다시 힘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좀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제 삶을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정말 완벽하고 좋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건 제 스스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